어디까지 갈 거냐가 좀 중요한 건데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내신하고 겹쳐 있잖아. 그러니까 내신하고 겹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 형태의 어떤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느껴주기도 해야 되지만 내신에서는 표현 방식까지 하나하나 다 정리가 좀 돼야 되는 편이겠죠. 그래서 우선 현대시 부분과 관련 있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한번 갑시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거부터 어렵지 않으니까 한용운 씨. 예. 한용운 씨도 이제 계속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 알고 있는 시 중에 이제 알 수 없어요. 이런 건 좀 어렵죠. 그래서 한번 써놔볼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뭐 찬송, 뭐 수의 비밀 이런 거. 알 수 없어요. 찬송, 수의 비밀. 이런 부분들이 딱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한용운의 시들도 어려운 것들은 좀 챙겨 놓으시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해당화라는 시를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선 우리가 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화자를 중심으로 놓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요거 찾아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 화자가 놓여있는 어떤 현실,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나 현실에 따른 어떤 정서 태도들이 등장을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관조적인 어조나 태도라고 할 거고요. 정서를 직접 드러낸다고 명탄적인 태도를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와 그 다음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 대상들을 설정하면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를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지향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 갈등을 등장시키는 거고요. 그죠?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이제 괴리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거였었죠. 예, 이제 본문 한번 들어가면서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보고 내신처럼 하나하나 또 표현 방식까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해당화가 제목이니까 해당화라는 게 하나의 대상일 거고 그 대상이 등장하면 그 대상이 비유가 됐든 상징이 됐든 어떤 의미 또는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지? 그럼 머릿속에 항상 기억할 게 소설도 마찬가지야. 어떤 소재가 등장하면 그 소재의 기능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 소재를 통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소재가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인물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는 정서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 소설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으로 본다면 이 소재라는 건 뭐 소설로 얘기하면 사건, 됐지? 또는 인물의 성격, 또는 정서 태도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 장면을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암시나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좀 이따 만약에 시간이 돼서 좀 한다 그러면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를 읽을 때 우리가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출제 항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 상태에서 읽는 거지. 예를 든다면 사건을 중심으로 글을 읽는다 그러면 고전소설은 특히 그래요. 과거를 요약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현재에 놓여있는 사건이 어떤 게 진행되는지 판단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암시나 복선 같은 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을 구성할 때 꿈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읽는 거지 사시남정기의 내용 감상 자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설도 또는 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틀을 잠깐 봐주셔야 돼. 그래서 해당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찾는데 제목에 써 있다면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제 한번 가봅시다. 당신은 한용운의 시에 나오는 당신은 약간 이제 고정적인 틀로 우리가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야. 뭐 조국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님이 되기도 한다. 이제 반영론, 표현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자,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경어체를 쓰고 있죠. 그래도 경어체도 나옵니다.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대. 그러면 해당화는 언제 피냐? 바로 봄이겠지. 뒤에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봄이 오기 전에, 그죠?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약속이야. 이해갔니? 그러면 이 안에는 화자는 이 대상을 지금 뭐하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럼 그가 오는 것이 바로 화자한테는 지향점이 될 것 같아. 그가 오는 것이 됐나요?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자, 봄은 벌써 늦었다라는 건 바로 무슨 뜻일까? 자,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는데 봄에 벌써 늦었다라는 얘기는 이미 지금 오지 않았다라는 거겠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죠? 현재 상황을 찾을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이 상황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갈등 상황인 거야. 괴리된 상태 이렇게. 됐나요? 괴리된 상태.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 의미를 한번 풀어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이 봄이라는 시간은 기다림이니까 님과 뭐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재회, 만남, 기다림의 시간일 거야. 그런데 지금 오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무슨 시간이기도 한 거지? 그렇죠. 상식. 또는 우리가 결핍이라고도 하지. 이해 갔니? 네. 오기로 한 시간인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이해 갔나? 그래서 봄이라는 시간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것 좀 많이 얘기하잖아. 뭐 긴장감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면 이 안에서 이제 긴장감이 형성되거든요. 이해 갔지? 그래서 이때 봄이라는 시간은 화자에게 긴장감을 부여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됐죠? 그 다음에 경어체. 뭐뭐 했습니다. 이것도 밑줄 쳐볼까요? 이 경어체를 쓴다라는 건 이 시에서는 뭔가 애뜻 또는 간곡함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 거야. 됐나요? 이때는 어조가 애틋하다. 그 다음에 뭐 간절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됐죠? 자, 당신은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되겠지? 자 봐. 봄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 이 전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다라는 얘기는 누가 오기를 바란 거야? 그렇지. 이미 오기를 바란 거지. 됐나요? 이미 오기를 바랬던 거죠. 자, 이미 오기를 바랬는데 봄이 오고 보니 봄이 온 후에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너무 일찍 왔다. 이번에는 뭐가? 그렇죠. 봄이. 요렇게.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뭐가 다른 거야? 주체가 다른 거네.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랬다. 어서 오기를 바란 거는 화자의 간절함이 나타난다. 간절함. 그런데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렵다. 이 정서를 직접 나타냈네. 됐죠? 그래서 임은 안 오고 봄이 먼저 와서 두려운 거지. 뭐가 두려운 걸까? 그렇죠. 봄은 왔는데 이미 오지 않았으니까 요 이미 영원히 오지 않을까? 이해 갔니? 그래서 뭐 영영한 영영 이별 뭐 이런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요건 직접 나타냈다. 두려움은.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자, 그러면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 그럼 봄이 왔다고? 요건 이제 즐기는 것 같아. 그지? 철모르는 아이들은. 됐죠? 자, 그런데 화자는 지금 이미 안 왔기 때문에 이것도 즐길 필요가 없겠죠.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하였다. 됐나? 그럼 이렇게 됐네. 화자와 여기에 있는 철모르는 아이들은 대조가 사용된 거네. 대조. 그죠? 대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뭐했다? 심화시켰다. 부각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심화 부각시켰다. 됐나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화자의 심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화자의 심정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해당화는 여기서 뭘 나타내는 거지? 해당화는 여기서는 객관적 상관물이 될 수는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해당화는 봄이 왔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실제 또는 이미 오지 않았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객관적 상가물이 되겠네. 야속한 봄바람은요. 야속한 가로 묶어주시고요. 야속한 봄바람. 그래서 이때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봄바람에 대한 간접적 원망이라고 봐야 되겠네.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됐죠? 네.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밑줄. 경대라는 거는 화자의 어떤 상황을 암시해준다? 화자를 암시한다고 쓰면 되겠다. 경대는. 그죠? 네. 화장대니까 이게 화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성 화자인 걸 그죠? 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화장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자, 그려는 보조사예요. 됐나요? 네, 놓습니다. 그려. 그래서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됐죠? 그것을 강조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강조. 그러니까 이것도 심화 고조시키는 거야. 똑같이. 알겠니? 이거 계속 심화 고조. 됐나요? 그 밑에는 그런 말도 써 있잖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다. 됐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시름 없이. 자, 그래 별표야. 앞에까지는 그래도 뭔가 계속 찾으려고 한 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시름 없이 이제 맥이 빠져버린 거죠. 꽃을 주워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의인화네. 그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의마. 언제 피었겠어? 당연히 봄에 피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잘 봐봐. 야속한 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에 놓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꽃도 막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봄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네. 이해가 되니까 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는 언제 피었니? 그럼 너는 당연히 봄에 피었겠지. 그지? 이제는 꽃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지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밑줄. 둘도 되고 셋도 됐다? 이건 뭐가 된 거야? 그렇죠. 눈물 어린 빛으로 꽃을 보니까 이해가 니 꽃이 여러 개로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됐니? 그래서 감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만 뒤에 가면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감정을 어느 정도는 또 절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됐죠? 그래서 해당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어떤 의미들은 여기서는 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또는 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상실과 결핍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죠. 이해갔죠? 그래서 해당어의 역할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네. 됐니?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박제3의 한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현상의 특징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박제3은 별잔치를 좀 해주세요. 박제3은 별잔치를 해주시고요. 작가 연계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따가는 박제3의 수정가는 하나를 잠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봄바다에서 밤바다에서 요거는 나중에 프린트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1시간에 다 수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자, 우선 박제3의 한 말 그대로 요거는 뭐 슬픔이니까 요 한의 정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시가 이제 좀 쉬운 듯 하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감나무쯤 되랴? 그게 서리법이에요. 감나무쯤 되랴? 그러면 앞에 무엇이 주체가 생략돼 있어요? 이해 간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집중하게 만드는 형태가 되겠고요. 자, 감나무에다 밑줄 쳐놓고 표현 방식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의미는 연결의 매체라고 씁시다. 화자와 대상을 연결하는 매체가 되는 거야. 화자와 대상을 연결하는 매체. 이때 대상은 누군가 또 봐야 되겠죠. 님이겠죠. 서러운 노을빛으로. 자, 서러운 노을빛. 노을빛인데 거기에 서럽다고 그랬으니까 화자의 정서가 투영됐어요. 됐죠? 내면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기 노을빛 시각이야. 앞에 서럽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서러운 건 화자의 내면 세계가 투영된 거죠.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자, 서러운 노을빛으로 뭐 하냐면 익어가느냐.
자, 그런데 앞에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감나무쯤 되랴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럼 감이 익으면 무슨 색인 거냐? 감은 무슨 색이냐 익으면? 그리고 주황색이지. 그럼 여기 있는 노을빛이 익어간다라는 거죠. 이해갔니? 원래 익어가는 건 감이야. 근데 뒤에 뭐라고 썼냐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 됐죠?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의 사랑, 내 마음. 의자는 뺐구나.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그죠? 요렇게.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한 거네. 앞에 부분 봤더니 감나무쯤 될까? 노을빛 익어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 내 마음 사랑의 열매니까 이거 은유로 가셔도 돼요. 됐나요? 내 마음 사랑 열매 이렇게 된 거지. 됐죠? 그럼 이거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켰고요. 됐나? 하나의 뭘로?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는 거. 그 열매의 나무는 됐죠? 감나무쯤 될까? 그 나무는 됐죠? 이렇게 된 건 이거 영탄. 앞에는 설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노을빛 익어가는 감, 내 마음 사랑의 열매. 그럼 머릿속에 들어왔겠다. 잘 봐. 익어가는 사랑이니까 이때 사랑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야. 이해갔나요? 사랑이 지속되고 있는 거지. 사랑이 계속 키워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시각적인 거는 막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그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이것이라는 건 아마 요 나무겠죠? 됐죠? 요 나무인데 이것이 제대로 뻗을 때가 그죠? 이 나무가 제대로 뻗을 때가 어디밖에 없냐면 저승밖에 없을 것 같대. 자, 그러면 이 표현은 자, 여기 한번 보자. 밑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냥 이 내재적인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됐죠? 죽어서 나무가 돼서 됐지? 이게 어디까지?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다라는 것은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게 힘든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식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힘들다. 이해가 가니까 이런 이미지들도 분명히 등장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죽었다라는 죽음 이 자체도 좀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 자체가 됐나요? 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뻗을 때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 근데 잘 봐. 저승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게 뻗어가서 저승까지 간다고 해도 근데 그것도 어디로? 그 사람의 등 뒤로 뻗어가야 된대. 그지? 그러면 등 뒤로 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승까지 간다. 그런데 그것도 등 뒤로 가야 된다. 됐나요? 이런 표현. 그래서 등 뒤로 뭐라고 나왔어?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나 상대가 모르는 사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어떻게 본다면 짝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그죠? 어쩌면 그런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자, 등 뒤로 뻗어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들어질까 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딴 데도 아니야. 어쩔 수 없어. 그냥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들어질까 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앞에 딱 나서지는 못하는 거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애상감은
됐죠? 이런 짝사랑에서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님이 죽은 상황이니까 그게 조금 더 고조가 되겠지.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 그러나 그 사람의 앞마당에 심고 싶던 늦거운 열매가 될지는 몰라. 자, 늦거운 표시해 주시고요. 늦거운. 앞에 심고 싶던이란 연결시켜요. 알겠니? 그러니까 막 심고 싶어서 막 북받치는 뭐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심고 싶은 소망이 넘쳐난다 이렇게. 알겠지? 심고 싶은 소망이 넘쳐나는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다. 됐나요? 그럼 무슨 얘기야? 아, 요거지. 자, 여기 한번 잠깐 봐. 지금 이 사람이 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저승에서의 그 나무를 생각한다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고 사랑의 완성이라는 걸로 본다면, 그죠? 예. 그러면 좀 더 해석이 편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남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저승에 이 열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게 나무가 바로 누구냐면 나의 사랑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겠지. 그런데 이 나무가 나라는 걸 인식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막 심고 싶어서 막 미칠 정도의 그런 나무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해 갔니? 그래 옛날에 그 삼위인곡 옷을 보내면 나라고 여겨주실까? 뭐 이런 심정이랑 같은 것 같아. 이해 갔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늦거운 열매가 될지는 몰라. 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소망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점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지. 이해 갔죠? 진짜 심고 싶어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오케이? 내가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는 몰라. 근데 되고는 싶어. 이해 갔죠? 이 부분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앞에서도 잠깐 3인공 얘기했지만 회의적인 모습이 플러스가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태도가 함께 묶여 있는 거. 됐죠? 그래서 회의적인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회의적인 소망. 될지도 몰라. 새로 말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 열매 빛깔이 전생에 내 전 서름이고 전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마 이 나무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가졌던 마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화자가 지녔던 그에 대한 심정을 됐나요? 알아냈는지 몰라. 이렇게 된 거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예, 그러니까 화자가 지녔던 그에 대한 심정은 바로 뭐야? 전소름인 거고 소망이었던 거지. 그것을 알아냈는지 몰라.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될까? 그렇죠. 알아낸다고 하면 이 두 대상은 서로의 정서가 일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걸 알아낼지 몰라? 알아냈으면 좋겠다. 이해 갔나요? 그래도 소망이 되는 거.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핵심이 나옵니다. 아니, 그 사람도 표시하면 되겠다. 아니, 다시. 아니, 그 사람도 나처럼 됐니? 그래서 정서적 동일시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어려워. 근데 막 해석을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그냥 쉽게 가면 뭐야 그냥 에이 감나무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 그냥 이렇게 알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소망은 뭐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정도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정도 갖고는 구절 파악을 조금 밀어내기가 어렵죠. 그죠? 자, 그 사람도 이 세상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땠던지 그것을 몰라. 이 세상을 서름으로 살았던지 어떻던지 별표. 화자는 서름으로 살았다는 뜻이야. 그지? 나는 서름으로 살았는데 너도 나랑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서러움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겠지. 됐죠? 그래서 세상을 서러움으로 살았던지 어땠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반복한 거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표현상의 특징이 하나가 또 있다. 뭐 있니? 그렇죠.
반복과 변주를 확인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늦거운 열매가 될지는 몰라. 그것을 몰라. 그다음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 되겠고. 됐나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시네. 여기 볼게요. 제목이 왜 한이야? 내가 한을 갖고 있지? 너도 그 한을 갖고 있지 않아? 이해갔니? 그럼 우리는 같은 한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통하는 거야. 그럼 이때 한이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대상과 화자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연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을 통해 또 하나는 감나무를 통해 대상을 연결해준다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러면서 화자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슬픔도 포함하고 있고요. 이해갔지? 예, 그래서 여기에는 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특이하게 나오는 패턴이네. 자, 표현상의 특징은 뭐 이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뭐 중간에 뭐 서름, 소방, 대립적 시어 사용 이것도 알아두시고, 대립적 시어 사용한 거 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있을까요? 명탄 쪽 어조 뭐 그런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지? 예, 나머지 표현 방법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아까 봤던 첫 번째 시 해당화, 그죠? 네, 6쪽이야. 해당화를 보시면 뭐 요건 내용적인 측면, 특히 이제 한용운이 산문시들 형태를 좀 많이 썼기 때문에 맨 밑에 표현이 그런 게 등장을 합니다. 산문체 문장이다. 그다음 경어체 문장이다. 그다음 여성적 어투다. 그죠? 특히 경대라는 걸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게끔 여성 화자라는 걸. 그다음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 등장하는 거죠. 야속한 봄바람, 그다음 아이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7쪽 넘어가시면 요거는 이제 한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 보면 도치법 아까 여기 감나무쯤 될까? 그 나무는 이렇게. 그다음 비유 감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다음 영탄 느낌표 쓴 거. 그다음에 시어시구의 반복 옆에다 변주도 하나 써 놓고요. 변주 요것도 하나 써 놓으시고 변주. 시어시구의 변주. 그다음에 구체적인 다정다감한 표현 요것도 구어체적인 다정다감한 표현 구어체 요것도 알아요. 구어체 요런 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박제삼이 하고 있는 뭐 전통적인 느낌의 어떤 요소들도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넘기면 OX 문제 있죠? 그거 한번 푸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EBS 문제가 그대로 있어. 알았니? 그다음 넘기면 이제 내신 문제 형태. 그다음 수능 문제 형태로 묶여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페이지 11쪽 같은 경우에 나지문. 예, 나지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움, 님에 대한 재회 소망들, 그죠? 그 다음에 자연과의 대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 예,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고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 정도. 그 다음에 난이도가 한 단계 높아지는 봄바다 요거는 다음에 내가 또 줄게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이 하나 잠깐 봐야 될 게 수정가라는 프린트 하나 줬어요. 그걸 잠깐 한번 펴봅시다. 수정가 그거 잠깐 한번 펴봐요. 박제삼의 수정가 요것도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박제삼의 시에 여기는 이제 춘향가 그러니까 춘향이를 좀 더 뭔가 차용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이미지를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잠깐만 한번 봅시다. 집을 치면 이 집을 치면 집으로 친다면 됐나요? 그러니까 앞에 똑같아. 분명 여기도 도치법이 되긴 하지만 앞에 부분에 아무것도 주지 않은 상태겠죠. 집을 친다라는 건 뭘 집을 치냐면 춘향의 마음이야. 마음. 이 춘향의 마음은 누구에 대한 거냐면 임에 대한 마음이겠죠. 이해갔지? 그래서 임에 대한 어떤 기다림의 마음을 집으로 치면 됐나요? 집으로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에 신선한 우물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다짐을 한다라는 그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물, 정화수겠죠? 됐죠? 물과 춘향이의 순수함. 됐지? 그 다음에 님에 대한 뭐 지조와 절개.
끊임없는 사랑의 의미로서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우물집 이었을래. 자, 이었을래에다가 별표 쳐주시고요. 이었을 것이다. 됐나? 그러니까 앞에 거랑 또 똑같아. 이런 것도 약간 예스러운 표현이 나와 있는 거지. 예스러운. 됐죠? 예스러운 표현. 이렇게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 춘향이의 심정에 그죠? 어느 정도는 공감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죠. 또한 윤이 나는 마루에 그 끝에 평상에 가라앉은 뜰하게 열거법이고요. 물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래.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각적 이미지도 등장을 하니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표현을 한다면 춘향이의 마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형상화시키려고 한 거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잘 들어야 돼.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울 따름이야. 자, 그러면 여긴 직유법이네.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됐죠? 그러면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바람은 어려울 따름이래. 이때 어려울 따름이라는 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진짜 바람 같아.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 야, 진짜 어렵다 이 사람. 뭐 이런 거. 됐니? 두 번째는 또 뭐야? 어려운다. 됐지? 예. 떠오른다. 이런 뜻이겠지. 됐죠? 그래서 이때 어려운다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됐니? 바람은 어려울 따름. 그 옆에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 순순한 쓰러지는 물방울 이게 다 헌신적인 모습. 됐죠? 희생이라고도 써있죠? 헌신. 면목. 찬란한 춘향의 마음이 아니었을래? 아니었을까라고 다 뭐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죠. 자, 이거 기억날 거야. 박제삼의 추억에서. 그죠? 박제삼의 추억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요? 엄마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거니까 추측을 하면서 어떻게 돼? 감정이 절제되는 양상이 보이는 거죠. 됐지? 감정이 절제되는 거 다 적어놔야 돼. 야, 내신 문제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너희들 보여준 거예요. 봄바다 요거는 어려우니까 출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출제가 좀 많이 될 겁니다. 내신에서는. 자, 그 다음 마음이 아니었을래. 아니었을까? 기죠?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 자, 이거 별표야.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자, 그럼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이걸 봤다라는 건 뭐냐면 이때 푸른 산은 이미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추억이 서로 있는 장소이기도 할 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림의 대상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이는 푸른 그리움에 자, 푸른 그리움 별잔치. 자, 푸른 산이라는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임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기다림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푸른 산을 봤더니 뭐가 나왔다? 푸른 그리움. 자, 이거 이미지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제 문제 출제의 포인트가 가장 핵심은 이거야. 앞에 부분 한 번만 들어두면 되지. 그지? 그런데 이게 핵심인 거지. 푸른 그리움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위에도 써놨어.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다. 됐나요? 근데 어떻게?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르껴 물살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자, 그럼 봐요. 이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서 어깨가 얼마쯤 하였다? 흐느껴 물살짓는다. 그럼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푸른 그리움은 화자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알았니? 요게 되는 거야. 상실의 심정이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흑흑흑흑 울고 있는 거야. 됐니? 진실로 우리가 받들 어라이? 우리라는 말로 왜 갑자기 확장시켰지? 아? 설마 화자가 이 춘향이의 심정에 됐나요? 자신의 마음을 투영해서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지. 내면 세계인 거야. 아, 그래서 뭐야 이게?
시에서 말하는 상상. 이해 갔니? 자,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말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올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 됐지? 그럼 이때 수정가는 바로 수정 그 보석입니다. 됐나요? 그 수정빛의 임자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춘향이의 마음은 수정 같다 이 말이지. 됐지? 어쩌면 우리가 봤던 산신령이 다 뭐야? 이별 후에 뭔가 좀 님을 빨리 좀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과 기원의 대상이겠지, 그지? 예. 그렇게 본다면 화자의 내면이 또 같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내신에서 출제 포인트 1순위로 놓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같은 데도 나올 거. 이제 앞으로 너희들 잘 들어요. 3월 전국연합이나 요때 7월 요 정도 4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처럼 다 나올 거야. 낯선 것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게 조금 더 심해질 거야. 알겠니? 예, 그래야지만이 너희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수능에서도 그런 문학 작품들이 낯선 게 좀 등장을 할 거니까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표현 방법 정리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특징 한번 봐봐. 행구분이 없어. 됐지? 행구분이 없어요. 그냥 산문시처럼 쭉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뭐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걸 우리가 산문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춘향이라는 고전문학 작품의 시적 발상을 차용했다, 끌어온 거죠. 낭만적 정조를 형상화하고 있다. 낭만적 정조. 고전에서 모티프를 가져와서 형상화했다고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기억해놓고 있어야지. 이런 식의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서정주의 신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됐던 문제고요. 하늘 드러내는 거 조지온의 성문이야. 네.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정리해놓고, 그죠? 내신에서 저런 게 나왔을 때 맞춰줘야 돼. 서정주의 신부는 한이 풀려. 알겠지? 조지온의 성문은 한이 풀리지 않아서 이 성문 같은 경우는 원한이 쌓이는 작품이야. 님이 와서 문을 열어도 열지 않는 그럴 돌문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성문 신부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 예, 김소월의 초원 같은 건 아니까. 그지? 이제 그런 건 빼고. 그 다음에 산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시구의 반복과 변용을 통해 밑줄. 시구의 반복과 변용. 변주라고 하셔도 돼요. 변주라고 하셔도 돼요. 첫 번째 연에서 첫 번째 그 앞 단락이죠. 이었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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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었을래 이렇게 가고요. 마지막은 보았을까나 하였을까나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주가 변용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물집이었을래, 그런 집이었을래 등의 의미 유보의 어투는 감정을 절제하는 추측형. 됐죠? 보았을까나 하였을까나와 같은 영탄의 화법 역시 감정 표현을 조절하는 별표. 됐나요? 쌤, 저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자, 여기 봐. 자, 여기 잠깐 봐요. 그때 당시도 조금 어려웠던 게 바로 이거 추억에서죠. 선생님, 추억에서는 추측형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는데 어머니에 대한 심정을 드러나는 영탄적 어조라고 했거든요.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영탄적 어조면 감정이 표출되는 건데 추측형을 통해서 감정을 절제한다니요.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를 쓰곤 있지만 영탄적 어조를 써서 어머니의 심정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요. 하지만 감정 절제를 통해 뭐 하는 거야? 내 감정을 어느 정도를 감추려고 하는 거야. 많이 표출하지 않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표현이야. 알겠니? 추측형을 쓰곤 있어. 하지만 영탄적인 정서에 대한 걸 조절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지. 됐니? 옆에다 써놔. 박제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밤. 울음이 타는 가을밤. 울음이 타는 가을밤. 거기서는 또 특이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죠. 됐지? 보건네. 민요조, 예스러운 말투를 씁니다.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민요조의 예스러운 말투는 뭔가 전통적인 어조하고 연결이 되면서, 됐니? 거기에 등장하는 한이 나타나면서도 그거를 또 절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알았니? 그래서 박제삼의 이 작품이 출제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복이야. 알아듣겠지? 요번에도 아마 수능에서 또는 평가원 문제에서
무지막지한 보기들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됐죠?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자, 그 다음 정화수, 우물집, 창창 등 깨끗한 물의 이미지, 물 깨끗함이야.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면서 이물 기다리는 춘향이의 순수한 사랑을 부각시켰다. 푸른 그리움, 수정빛 임자, 사랑이란 추상적 감정을 자 요거 알아둬야지. 회화적 이미지로 드러냈다. 눈에 보이듯이. 푸른 그리움, 수정빛 임자. 자, 서리법을 사용하여 주장을 강조했다. 됐니? 자, 그 다음 뭐 물의 의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바람, 어려울 따름 그 단어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됐나요? 그거 좀 알아두셔야 돼. 너희들 그 전에 시 해석이 막 어려웠던 그 서예 같은 거 있었잖아. 이런 거 문제 출제됐을 때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그 의미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 1차를 끝내고 다음에 이제 2차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이 요거 문제는 좀 풀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못 오는 친구들은 얘기해서 문제 다 풀고 나서 인증샷 찍어 그럼 답지 아마 보내줄 거니까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